구소매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돌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가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지면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이 자격증에 있는 사진이 앉아 계신 분하고 달라요. 네, 이분은 누굴까? 누구시냐고,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보면은 세 분류의 분들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그리고 두 번째 중개보조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세 부류의 분들로 나눠지십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틀어서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해줘 홈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그쪽에도 보시면은 집주인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집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잠깐 나오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분들도 눈여겨 보시면은 앞에 있는 직함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 네, 중개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한 명부터 두 명, 세 명, 중개법인 같은 경우, 강남에 있는 어떤 한 부동산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25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부류인 이 중개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소개를 해드릴 직업이 다들 아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으로 나누는데요. 네,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한 법률, 그런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네,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회 같은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차 그리고 2차 시험을 함께 보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 1차를 붙고 나서 2차가 떨어져도 2차는 1년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고요. 1차가 떨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인 사무소, 개인 부동산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의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개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부동산을 개업을 해서 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네,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시면은 아주 자랑스럽게 사업자 등록증 옆에 본인의 사진이 나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랑스럽게 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개보조인입니다. 중개보조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매물 안내, 일반 사무 등 중개 업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없는 선에서 중개 업무를 도우시는 분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갔을 때 이분은 왜 자격증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중개보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개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사무소를 따로 설립하실 수가 없고요. 이 법률상으로는 투잡이라던가 이중으로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이런 게 불법입니다. 또한 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이 중개보조인 분들을 고용을 하거나 퇴사할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데요. 이 중개보조원 분들의 업무가 공인중개사와 진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은 빙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인중개사, 이 중개보조인 분들도 소속된 중개사 사무실이 있겠죠. 그 사무실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이런 보조 중개인과 계약을 하시고 나서 막 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 중개 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발행할 권한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말 그대로 보조를 하시는 직업인 거지 공인중개사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관례라고 할까요? 네, 중개 보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집도 같이 보여주시고 뭐 계약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뭐 묵시적 합의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 이 사람 중개 보조인인데 나한테 중개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뭐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주도하면서 막 집도 보여주시고 전화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이러면서 직접 집에 가서 중개 대상을 설명을 하시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셨다면 중개 수수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 뭐 사장님, 공인중개사 사장님의 지휘나 감독 아래서 말 그대로 단순한 중개 보조 행위를 하셨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는 내셔야 되죠. 여기 좀 잠깐 조금 애매하죠. 네, 어디까지가 중개 보조인, 어디까지가 공인중개사,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묵시적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잘만 말씀해 주시면은 뭐 복비를 깎을,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깎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판례를 보시면요. 네, 2010-86525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 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차이를 아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중개보조인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보조행위에만 그쳐야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네,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네, 직업군들이 많죠. 뭐 약업인,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약사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부동산을 말합니다. 옛날 자료화면이나 이런 데 보시면 복덕방 앞에서 막 한복 두루마리 이렇게 입으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네, 곰방대 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안 보시게 되면 그분들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 이전에 1984년이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방대 피시면서 뭐 복덕방에 막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고 할아버지들,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기억이 막 나면은 그냥 내가 차려놓고 하시면 됐었어요. 하시면서 이제 복비 받고, 이 복비라는 것도 진짜 복자한 거 아셨나요? 네. 이 복비를 깎으면은, 네, 복이 많이 달아난다는 이런 낭설을 묶어놓고 복비 깎지 말라는 막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까 진짜 너도 나도 미신고자의 불법 영업, 이런 등이 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비 공포가 있었고요. 1984년에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이 되어서 자격증 시험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이 일만 해도 이 동네에서 막 30년 이상을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생겼었겠죠. 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중개업을 해오시던 분들에게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런 분들을, 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부동산 중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사시는, 네,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서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있는, 그런데 가입하셔 중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네, 그런 정보,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하실 수가 있긴 한데요. 또 부동산 중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 업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폐업을 하셨을 때 다시 부동산을 개업을 하실 수는 없죠. 네.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네. 뭐 부동산 보통 들어가시면은 저도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거기 중개인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제가 예전에 살았던 광교에도 그 보통 사무장 분들이라고 하죠. 네. 이분들 특징이 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남성분들 같은 게 좀 보통 이제 골프웨어를 입으시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 그 사무장님하고 좀 얘기도 잘 통하고 해서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사무장님이, 네, 보고 싶은 오늘이네요. 네. 네, 보통 이 사무장을 두는 경우엔요, 이 자격증 보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보통 사무장으로 하시면, 뭐 사무장님 이러면서 왜 전화 받으시고 막 찾으시고 하시는데, 이 사무장 분들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공인중개사고요. 없으신 분들은 중개 보조인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중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네, 잘 없으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소속,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모두 중개업자의 직원이고요. 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불법입니다. 또한 뭐 집의 매물, 네, 매물이나 뭐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걸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 업무를 하실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이라던가 이런 주요 업무는 절대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들 같은 경우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전반적으로 모두 이 사장님, 네,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 알고 있는 지식이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복비를 깎으신다던가, 네, 이런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고 나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네. 부동산 중개료, 네, 복비라고 하죠. 요 깎는 법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보다 나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부유하세요.